네, 안녕하세요. 양리학 이상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버퍼링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15주간 양리학을 배우실 건데, 실질적으로는 13주간 배우겠죠? 왜냐하면 중간고사 1주, 기말고사 1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리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양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 수준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약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약물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깊은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3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자, 양리학이라는 과목이죠. 그래서 2학점짜리 2시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는 2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학습성과, 즉 우리 간호학과에는 지금 학습성과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학습성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출석은 어떻게 배점이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중간고사는 30점입니다. 기말도 마찬가지 30점이고요. 조별과제가 있어요. 개별과제는 없고 조별과제 20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별과제는 두 번 할 거예요. 두 번. 중간고사 전에 한 번 하고 기말고사 전에 한 번 합니다. 조별과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조당 각 조별로 문제를 10개씩 만들면 돼요. 조하고 조장은 제가 LMS에서 랜덤으로 돌려서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0개 만든 그 문제들을 제가 평가를 하고요. 타당성이 있는 문제들은 추려서 50%를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ABCD반이 있을 건데요. ABCD반에서 문제를 만들면 거의 한 200에서 230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50%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20문제가 나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그 문제를 보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를 선별을 해서 10문제를 제가 반영시킨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문제 10가지, 제가 만든 문제 10가지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도 마찬가지,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실 때는 타당성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은요, 임상양리학이에요. 임상양리학. 책 다, 우리 학교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차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별과제 평가지인데요. 이 평가지는 팀 프로젝트 LMS에 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양리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약물작용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카운트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3, 2, 1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시면 학습 목표가 뜰 거예요. 자, 카운트 부탁드릴게요. 3, 2, 1 뿅. 네, 나왔습니다. 나왔죠? 자, 양리학. 자, 11가지에 대한 학습 내용, 즉 학습 목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양리학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제학의 이해, 세 번째 약동학 이해, 네 번째 약력학의 이해, 다섯 번째 약물 관련 기본 정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약물의 이름이나 명칭, 일곱 번째 좋은 약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약물 투여 FTF, 약물 투여할 때 주의사항들, 지켜야 할 원칙, 아홉 번째 약물의 상호작용, 열 번째 소아 양리학, 11번째 노인 양리학. 이렇게 크게 11가지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많을 뿐이지 다른 내용은 크게 많이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2페이지고요.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양리학의 정의죠. 그래서 양리학이 무엇이냐?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양리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자, 양리학이란 살아있는 생물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약물이고 이와 관련된 생리적 과정을 살펴보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한 반응 과정을 살펴보는 게 바로 양리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말을 바꾸면 약이 생체의 조절 부위에 결합을 해서 생체를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그러한 생리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약을 딱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1번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제학의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약동학,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력학,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약적학적 단계가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약동학적 단계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양력학적 단계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약제학적 단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제학적 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적으세요. 약물이 흡수되기 위해 용액으로 분해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얘는 흡수되기 전 분해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약적 단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 전에 약물이 분해되는 그 단계를 우리는 약제약적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약의 80%가 경구로 투여된다. 그리고 약제약적 단계는 약물 작용의 첫 단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단계이다. 그 다음에 위장관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약물이 용해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약물이 용해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약물이 녹아서 작은 입자로 분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분해라고 한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약제약적 단계는 약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 분해되는 거다. 흡수되기 전에 분해되는 단계를 우리는 약제약적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약동학적 단계가 나옵니다. 약동학적 단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잘 볼게요. 약동학적 단계는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흡수, 분포, 대사, 그리고 배설,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별표를 좀 쳐놔야 됩니다. 어이구야, 별이 너무 크다. 자, 별을 좀 줄였어. 별을 좀 줄여가지고 이동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자, 먼저 흡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흡수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줄에 위장관으로부터 체액으로 약물 입자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위로 이동하고 또는 장으로 가는 약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위장관으로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약이 흡수가 되어야 되잖아, 그지?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위장관으로부터 혈액으로 이 약물이 이동하는 것을 흡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생각하면은 흡수라고 하는 거는 뭐다? 약물이 위장관에서 혈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가보세요. 4페이지 가보시면 분포가 나오죠. 오른쪽에 분포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나? 흡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포, 그 다음에 대사, 배설이잖아. 약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흡수, 분포, 대사, 그리고 배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포는 뭐냐면은 약물이 체액과 신체 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는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아까 흡수라고 하는 건 위장관에서 혈액으로 약물이 흡수되는 거다라고 했던, 맞지? 그래서 혈액으로 흡수된 약물이 작용 부위로 이동하거나 전신으로 퍼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PDF 이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약간은 지금 조작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작이 서툴어요. 조작이 서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포라고 하는 건 혈액으로 흡수된 약물이 작용 부위로 이동하거나 전신으로 퍼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용 부위라고 하는 거는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팔이 아프다 라고 했을 때 팔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볼게요. 6페이지를 보시면 이 대사라고 하는 건 한번 정의부터 한번 내려봅시다. 약물의 배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노? 자, 흡수라고 하는 거는 위장관에서부터 혈액으로 약물이 흡수되는 게 흡수고, 그지? 그 다음에 분포라고 하는 거는 혈액으로 흡수된 그런 약물들이 전신으로 퍼지는 그 과정을 분포라고 한다라고 했다, 맞나? 전신으로 퍼지면 그 약이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작용하는 그 단계가 바로 대사 단계야. 자, 근데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몸 바깥으로 배설시켜야 되는데, 그 배설시키기 위해서 거치는 그 단계도 마찬가지 대사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대부분 약물들은 지용성 물질이에요. 기름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기름 물질은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지방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지용성 물질인 약물을 수용성 물질로 바꾸는데 그러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 단계에서는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은 뭐다?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 물질로 바꾸고, 그리고 이 수용성 물질이 신장으로 잘 배출되게끔 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대사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신체에 의해 약물을 비활성시키거나 생체 전환을 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은 대사의 기본 장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성 물질로 바뀐 것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약물의 반감기가 나오는데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감기. 자, 보면 반감기는 배설되어 약물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 1-2를 보시면 남은 비율이 있죠. 자, 아까 반감기라고 하는 건 약물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했다, 맞지? 자, 처음에 딱 투여했을 때 50이었어. 자, 50이었는데 50에서 농도가 반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반감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25라고 하는 이 농도가 반이 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또 반감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2.5에서 농도가 반이 되는 6.25가 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 3.1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1의 용도가 반이 되는 1.55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반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감기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설 혹은 제거 한번 봅시다. 아래쪽에 보면 있는데, 배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약물을 배설시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대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 양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그 양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한 남아있는 그 약물을 배설시키는 게 바로 배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 과정을 거친 약물이 체외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배설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말한다. 자, 또한 담즙이나 대변, 폐, 침, 땀, 그리고 모유 등으로도 배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볼게요. 7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역학적 단계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양리학이라고 했는데, 그 양리학의 정의와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체에 영향을 주는 약물의 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좋은 효과도 볼 수가 있지만 나쁜 효과, 즉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양력학은 1차 효과에 바람직하고, 그리고 2차 효과에 바람직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효과들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양력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학습 목표 2번, 3번, 4번은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자, 빨리 해결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째 학습 목표 5번을 볼게요. 약물 관련 기본 정의를 한번 볼 건데요. 요거는요 페이지 8페이지로 가보시면 됩니다. 자, 8페이지 가보시면 작용제, 기량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면 자,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약물을 작용제라고 한다. 또는 효능제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을 기량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내용을 한번 PPT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용제라고 하는 거는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작용하는 게 작용제, 효능제고, 기량제라고 하는 건 약물 복용 후에 우리 몸을 억제시키는 것을 바로 기량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능이라고 하는 것과 효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효능은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최대 반응, 그리고 약물의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효력은 약물이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물의 농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A 약물, B 약물이 있습니다. 자, 이펙트는 효력이죠, 효력. 자, 보시면요, A 약물하고 B 약물은 효능은 같아요, 그렇죠? 효능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약물 효과죠. 최대 약물 효과 A하고 B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은 달라요.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약의 용량이죠. 그죠? A라고 하는 약물은 5라고 하는 용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약물은 9라고 하는 용량이 필요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A하고 B라고 하는 약물이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A는 5가 필요한 것이고 B는 9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 약물 중에 어떤 게 더 효력이 좋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A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적은 양으로도 똑같은 B라고 하는 약물의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그래프를 보면 A 약물, B 약물이 있는데 A하고 B는 어때? 효능이 같아? 틀려? 다르지? 효능은 뭐가 좋아? A가 더 좋다. 맞지? 그리고 효력은 누가 더 좋아? 효력도 마찬가지. 누가 더 좋다? A가 더 좋다. 왜? B는 8을 투여해도 여기 7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효과가, A는 7을 넣지 않아도 여기까지만 넣어도 뭐 한 6 넣어도 7에 도달하니까 A가 더 효력이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셔서요. 교과서는 1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1페이지 가봅시다. 자, 11페이지. 자, 11페이지 가보면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부작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원치 않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부작용은 원하는 약물 작용과 관련 없는 생리학적 효과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약물은 원하는 작용과 원하지 않는 작용을 모두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용량에서조차도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예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작용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성은 무엇이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성, 약물에 대한 반응이 감소되어 동일한 약효를 얻기 위해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 자, 보면은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이 틀렸네요. 반응 오타가 났어요. 자, 그러면 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는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1의 용량을 쓰면 효과를 봤단 말이야.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내 몸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2를 쓰고 3을 쓰고 4를 쓰고 5를 써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런 거야. 약물에 의해서 반응이 감소되어서 동일한 용량으로 약효과를 얻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약 용량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내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성은 치료 과정 중에 반응성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성은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별을 하나 달고 갑시다. 별이 상당히 큽니다. 별을 좀 줄여야겠어요. 자, 이 정도 줄여가지고 내성에다가 별을 하나 달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예를 들어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마취제에 약물 내성이 생긴 경우 환자의 통증 경감작용이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지? 처음에는 1용량을 썼을 때 통증이 감소됐지만 점차적으로 1
써더라도 통증이 감소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2를 올리고 3을 올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관련된 하나의 예를 더 드리면 몰핀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이 몰핀을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용량을 좀 높여줘야 된다는 거, 그런 게 바로 내성이 생겼다, 몰핀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위약 효과는 그거예요. 우리가 A라고 하는 집단, B라고 하는 집단, 두 개의 집단을 나눠서 A라고 하는 집단에는 진짜 약을 주고 B라고 하는 집단에는 약을 주지 않고 과자를 준다나요. 과자를 준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약물과 똑같이 생긴 과자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그 약을 주고 효과를 보는 건데, 당연히 A 집단에서는 효과가 발생되겠지, 효과가 나타나겠지. 왜? 진짜 약을 먹었으니까. 하지만 B 집단은 가짜 과자를 줬단 말이야. 약같이 생긴 과자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위약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면, 약물 효과를 담당하는 화학 구조가 없는 물질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이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 효과는 위약을 투여받은 사람의 3분의 1 정도에서 나타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더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간호중재 한번 볼게요. 고지질 음식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장용의 알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고지질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언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약물을 복용할 때의 주의사항인데요. 요거는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별표 쳐주면 되겠다.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돼. 장에서 흡수가 되는 그러한 약물들을 우리가 복용할 때에는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해줘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정 같은 경우에는 위산에 녹지 않게끔 특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이 장까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습목표 5번째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목표 6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0페이지 가보시면 됩니다. 자, 2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0페이지 가보면요, 이렇게 약물 이름이 나오죠. 6번째 약물 이름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자, PP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물 명칭이 있어요. 화학명, 일반명, 공식명, 상품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일반명이랑 그리고 상품명입니다. 자, 일반명이라고 하는 건 약물 개발자가 붙여놓은 이름이고, 상품명은 제조회사가 등록한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우리가 봅시다. 일반명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렇게 돼 있고요. 상품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타이레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명하고 상품명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화학명은 약물의 화학 구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일반명은 어느 회사에 속해 있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일반명은 개발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붙여놓은 그 이름이다 라고 했었지. 약물 개발자가 정한 이름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브랜드명, 상표명 한번 보자. 상품명, 상표명 똑같은 거고요. 얘는 약물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화학명은 화학 구조나 화학 성분을 붙인 이름이고, 일반명은 아까 말했다시피 약물 개발자가 붙인 이름이고, 공식명은 약전, 약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이름이고, 상품명은 제조회사가 붙여놓은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또 학습목표 6번은 또 해치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습목표 7번이 있는데, 좋은 약물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PPT를 한번 볼게요. 좋은 약물이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효과성.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약물은. 그지? 그 다음에 안정성. 안전해야 된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은, 개발된 약물이 상품화되기 전에 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된 그러한 약물이 좋은 약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택성. 뭐, 성인이나 소아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사하는 그러한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선택성이 있어야 된다. 소아나 성인에 대한 양용량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또는 이 약물이 전신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용 부위에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물이 좋은 약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역성이라고 하는 건 약물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다
발현이 되고 배설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배설이 되고 난 다음에 약물 투여하기 전에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가역성이다. 그런 약물이 좋은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여 방법의 용이성, 우리가 복용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약 효과도 좋아야 되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가격도 저렴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한 것들. 그래서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 좋은 약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 학습 목표 7번 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22페이지 가볼게요. 22페이지 가보시면 아래쪽에 약물 투여 5+5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중요하니까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여러분들 뭐 익히 기본 간호학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5라이트 있잖아. 5라이트. 5라이트예요. 그냥 자, 보면요. 약물 투여에 있어서 발음 5라이트. 발음은 안정약물의 기본이다. 자, 그래서 바른 환자, 약물, 시간, 경로, 용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5라이트 말고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줘야 될 그러한 또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른 평가라, 옳은 평가, 그리고 옳은 기록, 그 다음에 환자 교육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여기 바른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바른 평가가 아니라 바른 처방, 옳은 처방인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의 거부 권리, 요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다라는 거. 바른 평가가 아니라 이건 뭐다? 바른 처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바른 처방이라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학습목표 8번째도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0페이지 가보시면 약물 투여의 안전 위험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알약을 쪼개는 거. 알약을 쪼개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 자, 쪼갠 약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고르지 않은 분할로 인한 약간의 용량 변화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장용정 같은 경우, 그 약물은 위산에 닿더라도 그 약이 위산을 견디고 난 다음에 장으로 내려간다라고 했. 근데 이 장용제를 깨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해서 위에서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장까지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러한 의미에서 알약을 쪼개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약 사는 것도 안 되지. 왜? 공인된 약이 아니야.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일부 웹사이트들은 주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약국들과 제휴하지 않았다. 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라벨을 붙이거나 저장 배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약을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약 사는 것도 피해라,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가볼게요. 33페이지 가보면 약물 반응을 변화시키는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인자들이 약물 반응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약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들, 인자로는 뭐가 있노?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약동학적 그러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성, 유전화, 기저질환, 그리고 약물 간 상호작용, 이러한 것들이 약물 반응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물 반응을 변화시키는 인자, 요거도 우리가 별표를 하나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 달고 갈게요.